안녕하세요. 훈훈한 인터뷰의 훈훈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아마 가장 모시기 힘든 분일 겁니다. 네. 유튜브 주식 이 투자 업계 거의 아이돌이라 불리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사시는데 바쁘신데 네.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부장님 출연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사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뭐 네. 질문이 폭증해서 네. 질문 추리는 것만으로도 업무였습니다. 네네네.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찬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저도 궁금한 사연인데 네. 매일 증권사 리포트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것 말고도 경제 공부를 위해서 증권사 리포트 외에 보면 좋을 만한 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또 우량주 위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은데 현재 지금 가격대가 다 높아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부장님 보시기에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실 저도 그 증권사 리포트, 제 주 업무가 이거를 저는 이제 항상 봐요. 그래서 매일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보셔도 투자 실력이 많이 늘긴 늘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리포트 읽으면서 공부하시는 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기업 탐방 같은 거 가면 좋은데 사실 시간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기도 쉽지 않고, 네. 리포트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다만 이제 리포트를 보실 때 좀 주의하실 게, 이게 어떤 보고서는요,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쓰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항상 똑같은 말만 하고. 네. 약간 이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다 보면 좀 걸러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경제 공부라고 했는데, 사실 뭐 경제 공부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러니까 꼭 저는 그냥 그 경제 신문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으로 보면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중요한 꼭지들이 또 전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우리 국내에 뭐 경제지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구독을 꼭 하셔가지고 정독을 해보시면. 근데 그런 이제 기사 같은 걸 읽으실 때 조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너무 그 기사에 나온 그 뉴스나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기자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말들이 숨겨져 있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 보면. 근데 그런 것들까지 자주 보시다 보면은 어느 레벨에서는 분명히 또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주 훈련하시면 좋겠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 보고서 같아요, 진짜. 네. 예, 사업 보고서가 핵심. 예전에 이제 그 배진환 뭐 대표님이라고 제가 했는데, 네네네. 배진환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뭐 다른 채널 나오셔가지고 뭐 사업 보고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어쨌든 기본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확실히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디다 뭐 포인트를 두고, 아니면 이 기업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지 다 나오니까 항상 사업 보고서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위주로 장기적으로 들고 싶은데 이제 너무 높아진 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우량주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비싸, 특히 요즘에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삼성전자 지금 네. 사야 되냐. 네,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만 해도 삼성전자 9만 원 한번 넘었잖아요. 네네. 네, 저는 어쨌든 말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네네네. 아무리 저도 저 10만 전원 간다고 생각은 해요. 네네. 10만, 11만, 12만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이렇게 쉼없이 달리면 조정이라는 게 항상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이제 9만 원, 10만 원 근처 갔다가 이제 결국에 8만 원, 8만 5천 원도 한번 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기에 어떤 우량주를 잘 발굴을 해서 잘 들어갔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좀 기회를 놓치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어떤 기업은 내가 쫓아가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운이 나쁘면 거의 꼭지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도 대체적으로 기다렸던 게 결과론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기업을 내가 분석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 기업을 이 자리에서 사도 기대 수익률이 최소 30-40% 나온다는 자신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데,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네.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좀 한 템포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항상 강세장에서도 조정 나오거든요. 네네. 이번에 지금 지수가 3,260 갔다가 그 어저께까지 보니까 제가 딱 그 기억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7% 빠졌더라고요. 코스피가. 네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정 나와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 네. 근데 그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오니까 그럴 때 이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놓쳤으면 너무 올라간 것 같으면 주변에 보면 찾아보면요, 우리 한국에 2,200개가 넘는 맞죠.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 진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관심을 못 받아서 그냥 주가가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지만 그런 기업으로 약간 또 대체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이 우량주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놓쳤다고 후회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회는 많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꼬리 달았잖아요. 그날 네. 많이 달고 삼성자도 그렇고 네. 뭐 지수도 그렇고. 근데 뭐 그때 국내 뭐 개인들이 그 4조 정도 사조 샀더라고요. 샀어요. 그때 그 전날에 뭐 이슈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광고하셨나. 지난주 월요일이야. 네네. 그러니까 그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딱 1시간 됐는데 1조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날 아침부터 코스피가 막 100포인트 오르고 삼성전자가 뭐 그냥 이게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너무 광분한 것 같은데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수가 3,000이 넘었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이 주말에 곰곰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부동산도 이거 놓쳤는데 주식이라도 막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안 사면 안 되겠다. 근데 하필 또 이제 선택했던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탑10 우리가 다 아는 종목들. 네. 그거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목을 저는 잘못 선택했다고 보진 않는데 너무 그냥 그날 쏠림 현상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그날 꼭지를 찍고 밀렸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분들이 결국에 그 주말에 그냥 못 참으신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그런 거라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사고 나면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날 또 거래도 많이 터졌던데. 네. 그래서 보면 내가 그날 그 전날 또 제가 또 MBC 뭐 프로그램에 뭐 출연한 게 예. 있어요. 근데 그 격차라는 게 스트레이트라는 게 소득 불균등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네. 주제가. 네. 그래서 아마 거기 불균등에 대해서 이게 그 느낀 사람들이 또 매수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저는 왜 샀는지 심정은 이해는 해요. 아니 그냥 그렇죠. 계속 참다 그 참다 3대 원래 지금 그리고 상투인데. 왜 그렇게 좀 늦게 사신 분들이 많냐면 이제 이번 장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지수가 그 2,600 넘으면서부터 비관 논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네네네. 지수가 사상 최고치면 다 흥분하거든요. 옛날 그렇죠. 같으면 네. 비관 논자로 보셨던 분들 다 좋게 봐요. 바뀌어요. 근데 2,700이 갔는데 800이 갔는데 900이 갔는데 계속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000 넘으니까 조금 이제 약간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옛날하고 너무 다르구나. 옛날에는 한 방향으로 시장이 쏠리면 다 흥분해가지고 갔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2,700, 800에서 주저하신 거죠. 왜냐면 안 좋게 보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자꾸만 조심해라. 네네. 이게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면 또 굉장히 고생한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3,100을 딱 찍어버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선 이제 4,000이 보인 거예요. 사실 순간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진 나이스님이 주시장 과열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소중한 자산을 많이 폭락장에 온다면 폭락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건 아무튼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산은 저는 사실 어쨌든 주식 좀 전문가 쪽이니까 주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어떤 그 기업을 사잖아요. 살 때 첫 단추를 어쨌든 저는 잘 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을 일단 매수가 잘 돼야 나중에 모든 게 다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매도라고 하는데 그 매도가 어려운 게 저는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매수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도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삼성전자를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거 보니까 한
뭐 한 일주일만 투자하면 5%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래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삼성전자 뭐 리포트를 보고 어우 내년에 빅사이클이 온대더라 그래서 2017년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나는 빅사이클 한번 먹어보자 이런 기대감으로 분석해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되게 다행이에요. 아니면은 이거 외국인이 많이 사네? 뭐 수급적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각각의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외국인이 많이 사서 샀다고 쳐볼게요, 그냥. 그 단순한 논리로 샀어요. 그러면은 그 전제 조건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계속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나가야죠, 일단은. 그게 이유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로 샀는데도 나중에 매도할 때는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네. 많이 올라서 팔았다. 네. 불안해서 판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폭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원칙이에요. 내가 왜 이 기업을 샀는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전혀 모르고 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게 주가가 흔들리면 되게 불안해하세요. 네네. 조금만 흔들려도 막 손절해요, 바닥에. 오히려 사야 되는데 네네. 내가 기업을 알면.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 기업을 알고 투자를 하시고 내가 왜 샀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면 반도체 빅사이클이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10월 달에 사신 분들 지금 수익이 많이 났어요. 기본 한 40% 이상 수익이 그렇죠. 났었는데 그럼 고민되는 게 팔고 싶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수익이 많이 그렇죠. 났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비싸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빅사이클을 보고 샀잖아요. 그럼 빅사이클이 정점이 어딘지 지금 몰라요. 모르죠. 그럼 가져가야 돼요. 네네. 근데 빅사이클이 어딘지 모르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제가 요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올해 3분기가 최고 정점이래요. 그러니까 가격이 꺾이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있잖아요. 3분기. 10%, 20%, 막 30%씩 네.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상승률이 3분기이고 4분기에는 좀 꺾인대요, 상승률이. 네. 가격이.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률 따라가거든요. 네. 그럼 3분기가 일단은 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보통 주가가 3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그렇죠. 2분기. 그럼 올해 2분기가 약간 꼭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네. 그거는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그런 걸 보고 샀으면 올해 2분기에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파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점을 갖고 하시면 뭐 아무리 시장이 급락을 하건 뭐 어떤 좀 위험 요인이 생기더라도 나만의 원칙으로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산을 폭락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첫 단추부터 좀 잘 깨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첫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 그 리포트를 개인들이 리포트를 참 이게 별로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어렵죠. 그렇죠. 뭐 우리야 뭐 FM 가이드나 뭐 여러 네. 가지 뭐 돈 주고 보는 하기는 하는데 네. 뭐 비싸서 일반인들 못 보고 네. 어떻게 더 좋은 정보를 더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그게 이제 리포트를 사실은 예전에는요, 그래도 이제 무료 리포트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네. 그 일부 사이트 같은 데서는 네. 무료로도 아직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전체 리포트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무료로 리포트들을 다 보는데 특정 특정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상관없죠. 뭐 와이즈 리포트나 네. 뭐 FN 가이드 많이 네. 보시잖아요. 근데 보면 이런 데 말고 뭐 에코티라는 또 그런 사이트도 예전에 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이트인데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예, 예. 리포트를 다 볼 수 있는 게. 근데 그런데 투자하는 건 저는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 10만 원 아까워가지고 그 맞아요. 좋은 맞아요. 여기 이게 진짜 보물창고거든요. 맞아요. 진짜로. 네, 네. 맞아요. 예, 보시는 네. 분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무료로 하는 데는 없는 리포트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힘드시면 무료 리포트라도 보시면서, 근데 요새 좋은 게 유튜브가, 여기 이제 레스몬 TV도 되게 좋지만, 그 각 증권사의 또 유튜브 채널이 되게 많아요. 맞죠. 거기 요새 나오는 채널들이 보면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직접 다 설명을 해줘요. 네. 그날 보고서들을. 그러면 뭐 미래에셋, 뭐 저희 이베스트에 이리온도 있고요. 네네. 뭐 하나금융투자도 있고 네.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가지고 그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만한 리포터들은 직접 설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시대가 바뀌었구나. 네. 개인 투자분들 너무 좋겠다. 이러고. 왜냐면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리포트랑 접목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정 안 되면 그 증권사 홈페이지 가면 또 다 볼 수 있잖아요. 계좌 좀 트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발품만 팔면 조금 귀찮더라도
리포트 구하는 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그건 수고롭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승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강세장 얼마나 갈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하고 바이든도 신재생 에너지 주목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신재생 에너지도. 네. 저도 여전히 좋게 보는 종목 네. 업종 중에 하나인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더 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강세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한테 달려있다고 봐요. 근데 연준 의장도 일단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2024년부터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022년까지는 적어도 제로금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 해 안 하더라도 네. 미리 이제 준비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좀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 테이퍼링 이제 수도꼭지를 조금씩 잠근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테이퍼링을 공포스로 하냐면 2013년도에 그때 버냉키 그때가 누구였죠? 제가 옐런 의장이었나요? 제가 네네.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갑자기 테이퍼링을 한다고 네. 그 7개월 전에 갑자기 테이퍼링을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시가 발작을 해버렸죠. 완전히 그냥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렇죠. 폭락을 해버렸는데 네, 네. 왜냐면 그건 긴축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물을 이렇게 세게 틀다가 조금씩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물은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물은 계속 채워지는 건데 그 긴축은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돈의 그 유통 속도를 이게 줄인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이거 이제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가는구나. 드디어 돈을 빼는구나. 밑장 빼기다. 뭐 이래가지고 증시가 폭락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긴축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연준 의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테이퍼링 하기 한참 전에 알려주겠다. 그때 7개월 전에 알려줬으니까 지금은 적어도 제 생각 9개월에서 1년 전에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저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금리가 뭐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두 가지잖아요. 연준이 이제 중요시하는 게 물가랑 고용인데 네네. 고용은 지금 회복되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구 실업자 수가 계속 늘더라고요. 단기 그러니까 약간의 임시해고자 수. 임시해고자 수는 오히려 최근에 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데 연구해고자 수는 영원히 이제 복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늘어난다는 건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고용이 회복돼야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이유인데 연준 의장도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두 번째가 물가잖아요. 네네. 물가가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2분기에 분명히 튀는 게 작년에 그 에너지 가격 있잖아요. 국제유가 마이너스 한번 갔었잖아요. 네네. 그럼 작년에 그 국제유가가 워낙 낮았으니까 기저효과로 올해 2분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일단 올라가요. 무조건.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분기는 물가 급등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놀랄 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분기 물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분기에도 만약에 물가가 튀면 연달아서 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연준의 시각이 또 빨리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물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2분기까지는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도 앞서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강세장의 기본 조건이 어쨌든 지금 강세장은 유동성이라고 좀 보거든요. 유동성과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경기 회복으로 보는데 이 두 가지가 가미되면서 간다고 보는데 그래도 유동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연준의 금리가 언제쯤 올라가느냐, 긴축.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세장 마인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 쪽이나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좋죠. 네. 좋은 거 맞는데 네. 저도 기본적으로 컨셉이 너무 많이 아무리 저도 성장주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이제 저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다고 이게 우리 차트 얘기하잖아요. 네. 막 네. 올라가요. 네. 월봉도 보고. 네네. 근데 일부 신재생 에너지들이 뭐 PER이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빠지지도 않아요. 네. 근데 월봉 차트 보면은 와 저거 어떻게 사지? 좀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아무리 성장을 해도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런 네. 위치에서는 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네. 차라리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는 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네네. 이제 주린이 분도 다 아세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요즘에 저는 보는 게 제가 그 배진환 대표님 제가 진짜 감명 깊었던 게 김작가 TV에 예전에 네, 나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여행주를 얘기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처음 너무나 얘기하셨죠. 한번 진짜 네. 그 머리를 한번 제가 머리 한번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저런 생각을 해야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왜 그때 느꼈냐면 아무도 그때 여행주 잘 안 볼 때였어요. 네. 왜냐면 여행주가 그러니까 작년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는 좋아지는 건 누구나 예측은 하죠. 그렇죠. 근데 작년에 과감하게 여행주 사긴 힘든 게 왜냐면 막 회사들이 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옆에 네. 하나 투어도 막 대규모 네. 구조정 들어가고 뭐 일부 그 여행사들은 뭐 이제 폐업한다는 얘기 도는데 그렇죠. 아 이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돈을 어떻게 넣지? 근데 진짜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보는 게 너무 잘 알려진 기업보다 2021년도에 좋아지는 게 뭘까 진짜 요새 고민을 많이 해요. 작년에 안 좋았던 것 중에서 올해 좋아지는 거. 그 대표적으로 요새 좀 저도 보고 있는 게 화장품 같은 거. 네. 아니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주가들이 되게 한마디로 쩔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배진환 대표님의 작년 여행 그거 보면서 올해 작년에 안 좋았지만 안 망할 네, 회사 네, 중에서 그렇죠. 하반기에 좋아질 거 저도 막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중국하고 또 관계 네, 좋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화장품. 그리고 백화점도 전 좋게 보는 게, 아니, 요새 저희가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막 정말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돈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과소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그냥 옷을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이거 안 쓰면 제가 막 미칠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아, 이게 지금 코로나 맞나요? 그렇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많아요. 진짜. 저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짜증이 나가지고 맞아요. 소비하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더 완화되면 백화점은 원래 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많으니까 더 늘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부동산도 좋은데 주식도 좋잖아요. 네네. 부의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보통 이 자산 가격이 오르면 자산 부위. 이 백화점 매출이 많이 는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내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좀 비싼 제품도 맞아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백화점도 약간 다코스 같고. 그때 또 아까 얘기했던 방송에서도 예. 거의 명품 시장이 명품이 줄 맞아요, 서가지고 맞아요, 줄 맞아요. 서가지고. 저도 갔는데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의 틀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서 좋다는 그런 고성장 기업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일부 포트에는 당연히 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내가 새로 살려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면은 눈을 돌려보면 싸고 좋은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확신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솔직히. 근데 주식은 항상 어느 정도 그런 좀 불안할 때 사야 싸거든요. 네, 맞습니다. 불안해하니까 맞습니다. 주가가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수익실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변동성이 심한 때는 피해 있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그 장이 상승장에서의 변동성이 있고 급락장에서의 변동성이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상승장에서의 이런 이제 너무 올라갔다가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좀 변동성. 그리고 작년 아마 8, 9, 10월의 변동성이 그때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때문에 네네. 코스닥이 한번 좀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작년 10월인가? 예. 그거는 이제 분명히 좀 불편한 이슈긴 한데 상승장 속에서도 분명히 변동성이 되게 큰 구간들이 나와요. 네. 그럴 때는 그거를 피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내가 진입할 기회를 놓쳐버리거든요. 아니 안 그러면 그걸 놓치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상승장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여기 수익실현님이 향후에 시장을 계속 좋게 보신다면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보시고 계시다면 그런 변동성이 나올 때는 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부는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뭘 살지는 미리 다 공부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은 세워놓으셔야죠. 빠지면 뭘 살지를 우선순위를 두셔가지고 그게 돼야 빠질 때 바로 과감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가 안 돼 계신 분들은 빠지면 우왕좌왕하세요. 뭐부터 사야 되지? 살려고 해도 못 사요. 막상 와도 불안하고. 근데 공부가 해놓으신 분들은 그런 급락을 할 때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다렸다 대응하는 거는 역시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했을 때 언젠간 또 하락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네. 그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니면 진짜 대세하라고 1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런 하락장이 됐다는 그런 시그널이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그때는 급하게 살수록 당연히 불리하거든요.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3월 달에 작년 3월에 팬데믹장에서도 처음 시작했던 지수대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1800 깨지면서부터 했어요. 근데 1800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용감하게. 그 다음에 1600, 1400까지 갔는데 누구도 예상 못하지만 결국엔 다 승자는 됐지만 그런
하락 쪽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공포심에 젖은 그런 하락장이 나왔을 때는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1,400에 안 사셨던 분들도요, 나중에 올라갈 때 1,500, 1,600, 1,700, 아니 심지어 2,000에 사신 분도 다 먹었어요. 그렇죠. 늦게 샀어도 그러니까 결코 급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변동성을 즐기시고 오히려 하락장이 시작됐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거는 대사락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때는 어쨌든 대피는 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는 좀 정답은 없다. 지금은 이제 상승작이니까 상승작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상승작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조정이 한번 온다. 저도 조정은 온다고 보거든요. 네. 뭐 3월달이든 뭐 6월달이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그때는 즐기시라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장도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이나 대형 회사들이 정말 지수를 다 이끌어 왔어요. 근데 그들만 가다 보니까 맞아요. 주변에 좋은 종목들 중에 안 간 맞아요. 종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아까도 화장품 얘기해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건 이들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 물론 지수는 하락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못 갔던 기업들이 수만 배가 오히려 돌 수 있어서. 지금도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뭐 건설주들이 맞아요, 뭐 맞아요. 어제 뭐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네. 공급 물량 늘린다니까 네. 그런지 또 그래서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저는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그래서 못 오른 기업들이 많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증권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고고 플라이 하이님하고 히히카카님, 빵도니님이 질문 주셨는데 증권업계 지금 네. 계시잖아요. 너무 실감하실 것 같아요. 고객들 네. 개인 계좌 많이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증권주 투자하실 때 이거거든요. 증권주를 왜 투자하신 분들이 자꾸 단타만 하냐면 항상 그랬으니까. 왜냐면 잠깐 몇 달 이렇게 예탁금이 확 늘어요. 거래대금 늘잖아요.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다시 또 암흑기에 들어가요.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리고 주식시장 떠나고. 근데 이번 작년 3월 팬데믹 이후로는 증권시장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거래대금 계속 늘더라고요. 네네. 예탁금. 근데 과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저거 이제 저러다 말겠지. 그래서 전문가분들 중에도요. 그때 이제 가을에 3월에 팬데믹 터지고 이제 증권주 좋았어요. 왜냐면 거래대금 되니까. 그렇죠. 가을에 저거 다 꺾인다. 일시적이다.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더 좋아요. 지금 좋죠. 거래대금이 뭐 더 거래대금 많이- 또 뭐 대출 엄청 네. 나오고. 역대급 거래가 터지고 있고 그리고 진짜 저희 회사 객장에도요 영업부익에 객장 가면요 진짜 사람 많아요. 진짜 저는 좀 실감이 안 나요. 왜냐면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객장에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다 온라인으로도 많이 했는데 객장에 사람도 없었고 주식에 관심도 없었고 저도 그래서 주식 투자를 권유해드리면 진짜 영업하기가 너무 힘든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애초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근데 지금은 그냥 제가 뭐 그냥 예를 들면 말려도 말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돈 싸가지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증권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앞으로도. 근데 저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머니 무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한번 저는 개인분들의 광기를 한번 봤지만 이게 여기서 끝난다고 보진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 주말에 못 참고 이렇게 들어오셨겠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업 되는 흐름은 저는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70조인데 그 전체 우리 한국의 개인 예금이 은행에 있는 예금이 한 1,700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작년에 100조 정도 사셨더라고요. 예탁금까지 합쳐서 네. 작년에 들어온 돈이 100조. 그리고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산 게 10조, 예탁금이 또 10조 늘어났어요. 20조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한 50조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그러니까 그 10% 정도만 더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1,700조에 10%면 170조죠. 네네. 그럼 작년에 100조니까 올해 70조. 근데 20조가 들어왔어요. 50조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증시가 난리가 났어요. 막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러면 아직 증권주는 아직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레벨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증권업종에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 몇 년간 증권업종이 그렇죠. 정말 안 가가지고. 맞죠. 그래서 아직도 싼 증권회사가 되게 많아요. 이게 한번 살펴보시면 비싸지는 것도 있지만 PBR 보면 되게 싼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속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증권업종 투자하신 분들이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1년, 2년 더 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시면 지금이라도 저는 주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이 증권업종 꼭진 것 같다. 그러니까
밸류가 꼭지가 아니라 개인들이 이제 떠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만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한번 뭐 설명을 네. 드리자면 원래 증권주가 보통 하락했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가고 이번에 팬데믹 왔을 때 네. 코로나 위기 때 제일 많이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번 미쳤다는 장이 와요. 또 뭐 중간에도 물론 지수 따라 또 같이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은 마지막에 갈 때는 막 증권주들이 막 상한가 치면서 막 이렇게 막 뭐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는 장이 올 거예요. 네. 그때 한번 그때까지 들고 가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거기 네. 동행기 아직 제대로 맛을 안 보여줬어요. 네, 맛을 한번 네, 맛이라는 게 막 상한가 치면서 막 거래 막 터지면서 하는 장이 아니 한번 요새 올 거예요. 보면 뭐 LG전자도 상한가 가는데. 네, 그래서 정권주는 아직 얘기가 안 붙었고 정권주 하나가 터지면 또 줄줄이 쭉 가거든요. 맞아, 이 동조 현상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현상을 한 번도 안 보였으니까 네. 저는 한번 조만간 한번 나타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권주 상한가 가는 날이 지수의 꼭지가 될 수도 아니 뭐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다고요. 뭐 네. 어쨌든 근데 이제 거의 좀 절정으로 간다고 절정으로 간다고 보시죠. 좋은 파티장에서 시그널이 조금씩 이제 네. 떠날 준비를 네. 하고 네. 계셔요. 네. 즐겨야죠. 근데 즐기긴 네.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뚜이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소외된 주식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잘 나가는 대형주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형주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이게 대형주 주도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개인 투자분들 중에 진짜 매매 잘하시면서 집중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신 분도 많은데 그렇게 되려면 그거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근데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집중 투자 말리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내가 진짜 예를 들면 뭐 바이오 기업을 했는데 운 나쁘면 내가 거기에 거의 몰빵을 했는데 빠져버리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남들 다 돈 버는데.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뭐 삼성전자도 해보고, 뭐 아까 뭐 화장품도 해보면서 경험도 쌓아가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축해보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아, 내가 이쪽은 좀 더 비중을 늘려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는 배분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 중에 또 뭐가 잘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10종목 중에서 보통 3종목이 그 계좌 수익률을 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좋을 때 그래서 좀 다양하게 구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대형주 빠졌을 때 어쨌든 조금 일부 담아보는 전략 좀 변동성 활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들이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셔가지고 작년에 사신 분하고 올해 3천 넘어서 사신 분들은 기대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하신 분들이 50%의 수익을 목표로 하셨다면 올해 뭐 예를 들면 많이 올라갔던 대형주 투자하신 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셔야 돼요. 작년만큼의 퍼포먼스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형주가 어떻게 하루에 막 10% 올라가는 게 이게 그렇죠. 쉬운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거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장이에요. 맞아요. 그런 장은 자주 안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서 기대 수익률 낮추시고 저는 오히려 소외된 주식 쪽에서 기회를 계속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뭐냐면 제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담할 때 자주 강조드린 게 뭐냐면 하방이 단단한 기업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업 같은 거 요새 우주항공 테마,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긴 그런데 방산주가 막 뻥뻥 튑니다 갑자기. 근데 방산주는 아시겠지만 진짜 재미없어요. 그래서 주가도 되게 재미없었고 이 3,000포인트 시대인데 그냥 주가가 왜 저러고 있나 진짜 답답할 정도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한테 오히려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이 기업들은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올라갈 재료도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더 빠질 악재가 있냐? 그것도 없어요. 버는 돈은 비슷해요. 방산주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뭐 많이 사시라는 게 아니라 관찰은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갑자기 방산회사 중에 우주항공 산업을 한다고 지금 갑자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 건데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무기를 만드는데 한국 항공우주도 그 정찰위성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하나그룹이 예전부터 이런 쪽을 그 투자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산이 잘하는 게 위성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이 우주항공 쪽에 그 뭐죠? 저궤도 위성 빵빵 띄워놓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옛날부터 이 우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 관광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사일을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타가지고요.
미사일을 발사하면 올라가요. 어느 궤도까지 가가지고 잠깐 우주 체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어디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네. 이제 내가 무중력 상태를 느끼고 그걸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4월에 개발한 거를 공개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 자산 운용사가 우주와 관련된 ETF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시장이 커지는구나. 그럼 우주항공 산업에서 가장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들이에요. 네.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나의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요. 주가는 미래를 보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트리거가 생기면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해요. 네. 근데 얘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연 부장님, 제가 방산주를 투자를 그래 하고 싶은데 우주항공 했는데 망하면 어떡해요? 망하면 어때요? 이 지금 주가에는 우주항공이라는 게 0으로 반영돼 있다니까요.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면 그냥 지금 주가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잃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 위가 열리는 거예요. 아까 그 화장품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면 어떡하지? 그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빨리 온다면 주가가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가요. 그 속도가. 그래서 저는 소외주에서 따블, 새 따블 왜냐면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을 내가 안 갔을 때 남들보다 먼저 좀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기다리시면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3개월 후에 갑자기 30% 수익이 금방 날 수도 있어요. 30% 가는 게요, 일주일이면 가요, 사실. 작년에 제 기억으로 그 현대 미포조선이 그랬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네네. 작년 11월에 증시가 삼성전자부터 막 뻥뻥 뜨는데 10월 말까지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기업이요, 전혀 안 가더라고요.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80%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얘 왜 올라갔더니 봤더니만 사실 별다른 내용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앞으로 좋아진대요. 수주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행운도 사실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형주가 지금 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소외된 주식을 한번 전 진짜 연구해보세요. 진짜 의외로 많아요. 여기서 3개월 그냥 안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기업들 투자하셔서 하시면 적어도 20에서 30%는 저는 어렵지 않게 수익 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게 네. 보통 이게 유동성 장세에는 이렇게 한번 망하지 않는 회사 들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 회사만 들고 있으면 맞아요. 마지막에 우선주까지 이제 폭등하면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우선주 만약에 폭등하는 날 오면 이제 조심하고 됩니다. 우선주 얘기하셔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얼마 전에 기사도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대형주 있잖아요. 네. 현대차만 해도 우선주하고 이 현대차 괴리율이 본주 괴리율이 너무 벌어진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팁이에요. 뭐냐면 현대차 사기 좀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차라리 우선주 사면 맞습니다. 돼요. 그 아모레퍼시픽이 우선주하고 본주랑 괴리율 60% 네. 오는 거예요. 우선주가 오히려 본주보다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맞아요.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소외된 주식에 우선주도 진짜 포함을 네, 해보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만 주의하실 건 우선주라고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맞습니다. 이 본주가 좋아야 돼요. 본주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억을 하셔야지 그냥 아무 우선주나 계리를 벌어질 때 하시면 안 되고 그것만 유의하셔서 우선주 투자하시면 진짜 그렇게 주식 투자 어렵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신현정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증권사 리포트는 설명 주셨고 예. 재무제표 보는 법 그 이리온에서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저도 사실 그 책 보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도 재무제표를 옛날에 못 봤는데 이 주식 투자 이제 처음 공부를 할 때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재무제표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주식과 관련돼서. 옛날에는 그냥 회계책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서점에 가셔가지고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공부는 해보세요. 그걸 보고 안 보고는 차이가 정말 큰데 이런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이해 안 되면 두세 번 보세요. 그 요새 유튜브가 발달돼서 거기에 있는 저자분들이 또 강의하는 유튜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홍보해드리긴 좀 그렇지만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재무제표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잖아요. 일단 저는 거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누구 기동량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요. 그랬는데 저한테 딱 물어보세요. 이 회사 어때요? 그럼 재무제표를 제가 딱 봐요. 뭐 3년 연속 적자는 기본이고 저도 처음 보는 기업이에요. 이거 딱 봤더니 이 회사 왜 투자하셨지? 막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이거 왜 하셨어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재무제표라도. 전혀 못 봤대요. 보는 법도 모르시고. 근데 요새 증권사 HTS나 아니면 MTS. 심지어 네이버라도 검색을 해보세요. 맞아요. 네이버에 A라는 맞아요. 기업을 딱 치면요. 재무제표가 딱 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최근에 3년에서 5년 정도 데이터가 나와요. 네네. 매출액 추이, 영업이익 추이. 이 두 가지만 일단 보세요. 나머지는 뭐 더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 두 가지가 꾸준히 그래도 증가 아니면 뭐 정체돼도 돼요. 매년 꾸준하게 뭐 수익을 내든가 이익을 내든가 아니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든가 그런 기업이면 일단 검증은 된 거잖아요. 부실 기업은 아니니까 그거를 보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지 그쪽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재무제표를 너무 그렇게 그냥 뭐 이 얘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저거 어떻게 봐 내가 뭐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숫자 저거는 다 그냥 쓰여진 거는 그냥 숫자만 갖고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매출액은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 공식은 꼭 알아놓으세요. PQC. 네. PQC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매출액이 뭐냐면 P 곱하기 Q인데 P는 단가. 단가 우리 그 네. 판매. 그러니까 프라이스. 스마트폰이면 이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네. 110이면 110. 그리고 Q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몇 대 팔렸냐. 네네. 그럼 그걸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하려면 P가 올라가든가 Q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P,Q가 같이 올라가는 만약에 업종이 있으면 그 업종 무조건 사야 돼요. 네, 네. 근데 그건 솔직히 좀 사기 같더라고요. 말이 안 되고. 근데 반도체에서 예전에 그런 적 한번 있었죠. 네. 삼성전자가 빅사이클 한번 네, 와가지고 네, 네, 그랬었죠. 2017년에 네. 그런 사이클이 올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업종이 혹시라도 발견되면 그건 꼭 사시고 근데 어쨌든 P 아니면 Q가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나 산업이 있으면 얘는 매출액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PQ-C거든요. C는 코스트. 비용입니다. 그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네.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거기 임대료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건비도 인건비 네. 아니면 뭐 원재료 비용. 네네. 그러니까 특히 석유화학 회사나 철강 회사는 이 원재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원유를 가지고 만들기도 그렇죠. 하고 네. 철강석을 하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변동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어요. 네. 비용 중에 두 네. 가지인데 근데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원재료를 이렇게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변동비가 되게 커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이익이 막 들쑥날쑥해요. 매출에 따른 게.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 고정비입니다. 네. 일정하게 비용이 유지가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배진환 대표님도 회사 운영하셔서 아시잖아요. 네네. 그 고정비가 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 그러니까 그런 기업 만약에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면 매출만 증가해주면 돼요. 맞습니다. 매출이 튀면 고정비는 일정하니까 네, 얘가 네. 튀면 이익이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뭐 그런 데까지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재무제표 공부만 조금 더 해보시면 네, 네. 그것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무제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만 일단 먼저 이해는 하시고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그리고 꼭 책을 사서 공부를 꼭 해보세요. 네. 그리고 김태함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주린이가 처음 주식하면 어떤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앞에 나온 게 그대로예요. 네. 재무제표를 먼저 하시죠. 재무제표를 먼저. 왜냐면 네.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저는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전쟁터로 비유하면 좀 그런데 어떤 전쟁터로 나갈 때 옛날에 중세시대 우리가 기사라고 네. 생각하면 창하고 방패를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대부분은 이거 창 들고 가는 게 멋있잖아요. 앞에 나가서 막 휘들고 막 죽이고 사람. 근데 어쨌든 살아남는 자가 네. 결국에 모든 걸 다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아무리 내가 창 들고 사람 많이 죽어봐요. 네. 누가 내 배를 딱 찔러가지고 죽으면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만 있지. 네, 네. 그래서 그 방패를 먼저 마련하셔야 돼요. 방패는 뭐냐면 공부인데 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네, 네.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진짜 사상 누각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패, 내 몸에 갑옷을 두르고 이 주식시장이나 전쟁터에 나가야 아무리 주변에서 뭐 공격을 해도
일단 내가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생존을 해야 그 다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가장 좋은 게 일단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도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훈련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그 분기보고서나 전자공시 들어가면 사업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른 거보다도 이게 분기보고서를 딱 클릭을 하면 이 왼쪽에 목차가 딱 떠요. 그럼 그 중에 사업의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거 재미없더라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렇죠. 진짜 지루할 수도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 오늘 당장이라도 이 레슨먼 TV 보신 분들은요, 진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해하셨던 기업이 있다면, 예를 들면 저는 그 메일유업의 상하목장을 되게 우유 있잖아요. 우유라든가 우유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거를 만약에 좋아하시면 오늘 당장에 이 기업을 내가 그 메일유업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진짜 분기보고서 딱 들어가서 메일유업의 사업 현황을 보세요. 그럼 거기 보면요, 유제품 지금 매출 비중이 어떻고, 우리는 상하목장 비중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커피는 어느 정도 되고, 읽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기업이니까 이렇구나.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메일유업 딱 보는 순간 분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장단점이 딱 알려져요. 이 회사는 뭐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유제품 판매는 어느 정도 되고, 근데 분유 쪽은 요새 좀 안 좋잖아요, 사실. 인구가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습관을 하다 보면은 사업보고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런 걸 해보시고, 재무제표까지 같이 공부를 양수겸장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가면요, 그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도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주석까지도 읽을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 나가면 이분은 이제 진짜 고수예요, 사실은. 이제 그 배진환 대표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두 가지가 기본이 돼야 진짜 롱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된 상태에서 이제 창이 필요하잖아요. 창은 이제 리포트 같은 거예요.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서 내가 이제 종목 피킹, 아니면 이 증권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보고서, 그 뉴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우주항공이 열렸다. 그거 하나의 창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창을 들고 진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시면 좋고, 제발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저도 재무제표 공부 예전에는 초창기에 했을 때 적어도 저도 한 2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 건 아닌데 제대로 이해하는데 적어도 2년은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재무제표를 그냥 이론으로 아는 거랑 또 보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2, 3년은 필요하니까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면서 투자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리포트가 나와 있지 않는 회사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저는 솔직히요. 저는 이제 주린이 분들은 리포트가 안 나온 기업은 솔직히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레벨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업 투자하신 분들 중에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이제 리포트 안 나온 기업들 중에서 그럼 기관이나 관심 없잖아요. 그쵸. 직접 발품 파셔가지고 탐방 가시고 되게 잘하신 분들은 그거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걸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 분들은 보고서를 안 보고도 충분히 매매해서 수익 나시거든요. 다 잘 아니까. 근데 주린이 분들은요, 리포트가 일단은 기준점이에요. 이게 안 나온 기업들은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사업 보고서 본다고요? 답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업 보고서는 되게 불친절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적어도 기업 분석 리포트는 그 애널리스트가 좀 어렵게 썼지만 요새는 되게 또 친절하게 많이들 써주세요. 어떤 한 증권사의 기업 분석 보고서는요, 그 K증권인데 제가 뭐 하기는 그런데 친절하게 옆에 용어까지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게 해놨어요. 요새 보고서가 이제 그 정도까지 친절하게 나오긴 하는데, 적어도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이라면 일단 애널리스트가 커버리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번 업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실수할 확률을 이게 낮춰주니까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좀 써주는 기업 위주로 저는 주린이 분들은 그 안에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훈련이 됐다면 그 후에 직접 한번 사업 보고서를 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훈련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레슨먼 TV를 자주 보시면 맞습니다. 저기 우리가 리포트에 없는 종목들 많이 공부해서 올려드립니다. 그거 보시면서 맞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셔도 되고, 이 종목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이제 문전박대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종목 선정
내가 아는 종목은 시총 10개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종목을 선정하는지 이것도 질문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종목 선정 관련해가지고 부장님 바로 개인적으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종목 같은 거 이제 선정을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뭐 정보도 제공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일단 첫 번째는 어차피 주식 투자는 백미러를 보면 안 되거든요. 물론 백미러를 볼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주도주를 제대로 좀 수익을 내려면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이클이 오는 산업. 작년에 어쨌든 전기차잖아요. 2차 전지. 그런 것들을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면 늦어버려요. 사실 그래서 이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뭐 급속도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안에서 내가 좀 공부만 해보면 충분히 기회비용,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잘 중간에라도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니까 메가 트렌드가 뭐가 될지 한번 좀 잘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작년에는 부상이 안 됐는데 요새 갑자기 메가 트렌드로 갑자기 급부상하는 게 자동차 전장 부품이에요. LG전자 상한가 갔었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사실 뭐 전장 부품 시장 언젠가 좋아진다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2차 전지의 시선이 많이 뺏겼어요 그동안. 근데 LG전자가 마그나랑 갑자기 뭐 전장 부품 사업을 한다. 그리고 현대차가 갑자기 애플의 구애를 받았다. 이러니까 시장이 폭발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애플까지 여기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게 메가 트렌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빅테크가 다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어도 시장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럼 이건 메가 트렌드가 되면 그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지? 근데 그 기업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너무 잘해요. 왜냐면 자동차가 전장 부품 된다는 건 자동차가 PC가 되잖아요. 전자기기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잘하는 회사들이 거기 다 들어가요. 그렇죠. MLCC, 커넥터 기업들도 있고 뭐 카메라 회사들. 요새 보면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자동차에 그대로 이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있잖아요.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메가 트렌드가 뭔지를 1년에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몇 개 나와요,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꼭 그리고 메가 트렌드가 아니더라도 이 정부 정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아까도 건설주 얘기하셨지만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작년 말부터 공급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그때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올랐다고 해도.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종목 선정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이런 뉴스나 내가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진짜 올해 뭐가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갖고 천천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진짜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또 요즘에 제가 좋게 보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 있죠. 이게 뭐냐면 아직은 태동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서 보다가 이게 생각한 건데 그 플라스틱은 썩잖아요. 안 썩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그거를 이제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친환경 쪽으로 요새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유해 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이거 썩지 않는 플라스틱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업명을 뭐 제가 그냥 얘기해드리면 뭐 SKC 같은 회사들 그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과 관련돼서 뭐 효성 TNC 같은 회사도 준비하고 있고 제일제당이 또 그걸 하더라고요. CGC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PHA라고 하고 있어요. PHA라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아직은 매출 비중이 낮은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또 이게 시장이 커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커져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작지만 작은 원이지만 우리가 뭐 스노우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굴리면 눈밭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지는 것처럼 조금만 주변에 눈을 굴려보세요. 눈을 돌려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향후에 메가 트렌드가 뭐가 될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표 기업들이 뭔지 공부하셔서 몇 개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의 연장선상이에요. 소외주. 소외주에서도 일부를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관심 없는데 더 이상 나쁠 거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한 3개월 여기에 그냥 묻어놨을 때 적어도 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단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좋아지는 그 시그널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 예를 들면 여행주라면 여행주 분명히 언젠가 사람들이 마스크 벗을 거야.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렇죠. 마스크 보고 우리 여행 갈 거야. 이런 거 아니면 백신도 하나의 그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생기니까 당연히 해외에 가겠지. 근데 이게 6개월 후인지 3개월 후인지를 모르니까 사실 어려운 건데 언젠가는 그건 분명히 될 거야. 이런 확신이 들면 그런 소유주에 투자해놓고 일부를 그러니까 이 가격이 살 수 있는 맞아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의 일부를 넣으시고 또 이런 소유주의 일부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하시면 사실 그 종목 선정이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딱히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옆차장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일반인들은 금방 수익 날 거고 하니까. 맞아요. 제발 좀 그거. 올라가는 거 막 올라가는 거에 막 올라타려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근데 제 주변에서도요, 진짜 돈 버신 분들 딱 그 제 얘기도 들어보고 진짜 매매한 그 내역도 제가 봤거든요. 대부분 돈 많이 버신 분들이요, 의외로요,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셨던 분들보다 소위주 투자하셨는데 금액이 크신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묻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 올라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팔았대요. 그리고 또 소위주 또 찾았대요. 또 넣어놓고. 대표적인 분 여기 계십니다. 정말 아무도 안 보는 종목들만 집중 탐구하시는 분 여기 대표님 대표적인 분.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일 보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런 방식으로 일부를 저는 원금의 일부를 30이든 40이든 꼭 넣어놓으세요. 이게 안전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메가 트렌드를 뭐 50을 하시건 왜냐면 약간 메가 트렌드는 내가 잘못 들어가면 맞습니다. 리스크가 클 수도 있어요. 이게 실패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겸비하셔가지고 적절하게 그 배분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정말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주식 투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 너무 막 그러니까 뭐냐면 불안해하세요 진짜.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즐기면서 할 수도 있는 게 주식 투자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좀 마무리.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시간이 없으시니까 한번 그러면 마지막 리트리버 마힌드라님이 질문 주셨네요. 부장님 늦었지만 승진 축하드립니다. 인사까지 주셨고요. 5천만 원 이하 소액으로 포트 구성할 때 적절하게 비율 아마 뭐 대형주 가치주, 성장주, 중소형주 이걸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시장이 우리 한국은 솔직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보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맞긴 맞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까지 해도 성장주들이 워낙에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저는 올해는 약간 그래도 좀 소외주 비중을 좀 더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쪽 많이 보거든요.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치로 보면은 그 성장주를 적어도 7, 그리고 소외주를 3 정도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장주를 4 정도, 그리고 소외받던 걸 6 정도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형주다 소형주다 나누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형주에서도 가치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게 뭐 영원히 못 간다 이런 뭐 개념보다도 못난이 종목이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인정을 못 받는 대형주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대형주 중에서 제일 꺼려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KTNG예요. 네네. 담배 인상공사 너무 무겁잖아요. 안 가요. 배당금 많이 주는데 그렇죠. 배당 끝나고 나니까 아예 그냥 주가는 곤두박질 쳐 있는데 갈 생각 안 하고 보고서 보잖아요. KTNG 아랍의 담배 수출은 엄청 잘 된다고 나와요. 그런 거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주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형주에서도 우리가 대형주가 요새 좋았으니까 가치주 없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KTNG 같은 것만 해도 분명히 가치주 영역이 있어요. 지금 되게 싸고. 그래서 그런 대형주, 중소형주 나누지 마시고 내가 적어도 작년에 좀 안 좋았던 섹터나 기업 중에서 올해 좋아지는 쪽을 좀 더 공부하셔가지고 그쪽을 6으로 좀 보시고 작년에 좋았던 성장주도 해야죠, 당연히. 성장주를 안 하고선 투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 중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섹터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아니면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시장의 이슈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 온다. 그러면 그런 쪽의 섹터를 한 3에서 4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하실 것을 저는 올해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염승환 부장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답변 주셨고요. 꼭 한번 다시 2월달에 한번 나와 주실 거죠. 저는 아니, 근데 이런 방식이 너무 좋은 게 네. 원래 제 주 전공 분야가 상담이에요. 회사에서도 네. 고객들 이렇게 전화 오시면 네. 상담이 원래 주 네. 업무거든요. 네. 근데 요새 이제 방송 때문에 하도 바빠가지고 그렇죠. 많이는 못 하는데 네. 이런 형식이 저는 너무 재밌고 재밌네요. 네. 마치 그 직접 상담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시간 되면 반드시 이게 또 남아 있잖아요. 지금 많이 많은 분들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남았습니다. 네, 꼭 꼭 다음에. 답변 다시 다음에 주시기로 제가 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스케줄 좀 비워놔가지고 네.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여튼 바쁘신데 와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염승환 부장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눴고 또 추후에 꼭 방문 주시기로 네. 하셨습니다. 훈훈한 인터뷰는 다양한 금융 투자 업계 분들을 모시고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와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그리고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분을 모시고 또 인터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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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